인생에서 돈을 제대로 쓰기 위한 부의 감각을 키우는 방법. 인간 심리를 깊이 있게 연구하는 행동경제학자 된 에리얼리 교수와 코미디언이자 저술가인 제프 크라이슬러가 행동경제학으로 살펴본 돈에 대한 의사결정의 모든 구독, 것. 좋아요, 에리얼리 부의 알림 감각. 설정까지 우리의 시간을 부탁드릴게요. 잡아먹고 생활을 통제하는 돈과 관련된 선택 뒤에 숨겨진 복잡한 힘에 대해 알려주며 그 힘들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알고 돈 문제와 관련된 우리의 선택이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이끌어준다. 사람들은 일을 그만둔 뒤 죽을 때까지 몇 년이나 더 살 것이며 또 그동안 얼마나 많은 돈을 지출할지 등을 막연하게나마 알고 있을까? 아니라고? 사회적으로 보자면 필요한 것의 10%도 안 되는 돈을 저축하며 충분히 저축하고 있다고 확신하지 못하고 기대 수명이 78세임에도 80세까지 일을 해야 할 것이라고 믿는다. 우리는 은퇴 후에 노후 계획의 겁을 너무나도 많이 집어먹고 있다. 그러고는 은퇴 후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방법을 하나 생각해내고 스스로가 대견해서 무릎을 탁 친다. 바로 은퇴를 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 주어진 시간을 현명하게 사용하고 있을까? 이 질문을 구체적으로 바꿔보면 이렇다. 보다 싼 금리의 담보대출 금융상품을 찾으려고 노력하기보다 겨우 몇 센트의 기름값을 아껴줄 주유소를 찾으려고 쓸데없이 자동차를 몰고 돌아다니면서 더 많은 시간을 낭비하지는 않는가? 돈 생각은 돈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개선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그런 생각 자체가 실제로 우리를 한층 더 힘들고 성가신 쪽으로 바꿔놓는다. 사람들이 자신의 소유물을 지나치게 높게 평가한다는 사실 및 그 방식이다. 이상적이고 합리적인 시장에서는 매도자와 매수자가 상품의 가치를 동일하게 평가한다. 이때의 가치는 효용과 기회비용의 함수로 결정된다. 그러나 실제 현실에서 이뤄지는 대부분의 거래에서는 매물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것을 사고자 하는 사람보다 가치를 높게 평가한다. 브래들리 부부는 자기 집의 가치가 실제 가치보다 더 높다고 생각했다. 그 이유는 단순하다. 그 집이 상당한 기간 동안 자기들의 집이었으며 자기들이 그 집에 온갖 멋진 변화를 줘서 그 집을 한층 더 자신들의 집이 되도록 꾸몄기 때문이다. 어떤 것에 투자를 하면 할수록 그에 대한 본인의 소유감은 늘어나기 마련이며 이런 감정은 소유자로 하여금 실제 가치와 거의 아무런 관계가 없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소유물을 평가하도록 유도한다. 어떤 것을 소유한다는 조건은 그 소유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와 전혀 무관하게 소유자로 하여금 소유물을 과대평가하게 만든다. 왜 그럴까? 이른바 소유효과 엔다먼트 팩 때문이다. 자신이 어떤 것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에 보다 높은 가치를 매기는 현상을 최초로 입증한 사람은 하버드 대학교의 심리학자 엘렐 랭어이고 부 리처드 탈러가 이 개념을 한층 넓게 확장했다. 소유효과의 기본적인 개념은 어떤 물건의 가치를 현재 소유자가 지나치게 높게 평가하며 따라서 그는 이것을 팔고자 할 때 사려는 사람이 기꺼이 지불하겠다는 가격보다 높게 매긴다는 것이다. 어쨌거나 사려는 사람은 그 물건의 소유자가 아니므로 그것이 유발하는 소유효과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소유효과 검증하는 실험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팔려는 사람은 사려는 사람이 생각하는 가격의 약 2배나 되는 가격을 부른다고 한다. 브래들리 부부가 자기 집을 팔고 싶었던 가격, 그들이 그 집을 평가한 가치은 그 집을 사려던 사람들이 기꺼이 지불하고자 했던 가격보다 높았다. 그러다가 처지가 바뀌어 브래들리 부부가 매수자가 됐을 때는 가격의 불일치 역시 역전됐다. 매수자가 된 브래들리 부부는 자기들이 살펴본 집의 가치를 그 집의 소유자보다 낮게 평가했다. 표면적으로만 보면 놀라운 일은 아니다. 매도 가격을 최대화하고 매수 가격을 최소화하려는 욕망은 완벽하게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이 경제학의 기본적인 전략이니 말이다. 단지 매도자가 일부러 가격을 높게 부르고 매수자가 일부러 가격을 낮게 매기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긴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이는 흥정기술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일련의 정교한 실험은 소유자들이 실제로 자기 소유물이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높은 가격을 매기고 잠재적인 매수자는 동일한 물건의 가치가 그것밖에 안 된다고 생각해서 낮은 가격을 제시한다는 것을 입증한다. 앞서 말했듯 어떤 것을 소유할 때 소유자는 그 가치가 실제보다 더 높다고 믿기 시작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이 추가된 가치를 당연히 알아보고 기꺼이 높은 가격을 지불하리라고 믿는다. 이와 같은 과대평가 효과는 뭔가를 소유한 사람들로 하여금 소유물의 긍정적 측면에 더 많이 집중하게 만든다. 그러나 사람들은 보통 자기 소유물을 평가할 때 거기서 얻을 수 있는 온갖 정서적 이득이 그저 자기만의 느낌일 뿐임을 잊어버린다. 우리는 소유물을 어떻게 소유하는가? 소유의식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고 또 실제로 나타난다. 어떤 것을 소유함으로써 특정 감정을 추가로 느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거기에 노력을 투자하는 것이다. 노력은 소유의 감정, 즉 자기 스스로 어떤 것을 창조했다는 감정을 가져다준다. 어떤 것이든 거기에 자신의 노력을 투자하면 우리는 창조 과정에 자신이 한 몫을 담당한 바로 그 소유물에 특별히 더 애정을 느낀다. 굳이 많은 부분에 기여할 필요도 없고 심지어 실질적인 기여가 아니어도 상관없다. 그것의 창조에 약간이라도 관여했다고 믿기만 해도 애정이 커지고 어떤 금액이든 기꺼이 지불하겠다는 마음도 그만큼 더 커진다. 어떤 것의 집일 수도 있고 자동차일 수도 있고 퀼트일 수도 있고 거실 확장공사일 수도 있고 책처럼 돈을 다루는 책일 수도 있다. 많은 노력을 들일수록 우리는 거기에 더 많이 집착하게 된다. 앱 기반 심리학, 앱의 시대를 생각해보자. 10년 전에는 들어보지도 못했던 말인 앱이 지금은 망치이자 스크루드라이버이다. 앱은 오락과 교육과 매혹을 목적으로 설계된 도구이다. 지금 앱은 사람들의 신체 건강과 정신 건강을 돕고 있는데 이런 앱이 돈 문제와 관련된 건강을 돕지 말라는 혹은 도울 수 없다는 법은 없다. 그렇지 않은가?
기회비용을 시시때때로 따져볼 수 있도록 온갖 비교와 계산을 도와주는 앱을 개발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앱은 모든 비교를 자동으로 수행한다. 예를 들어 당신이 $100짜리 신발을 살까 말까 고민할 때 이 앱이 띵동, 띵동, 벨을 울린다. 그러고는 그 돈이면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팝콘을 사서 영화를 한 편 본 다음 약간의 와인을 마실 수 있는 것을 알려준다. 하지만 너무 많을 때 정보가 너무 많으면 오히려 행동을 바꾸는데 방해가 된다. 사실과 관련한 연구 데이터가 점점 더 많이 쌓이고 있다. 지출과 인터넷 사용량, 그리고 그 밖의 행동을 모니터링하는 앱은 말할 것도 없고 수면, 심박동수, 칼로리, 보행, 계단, 호흡 등을 모니터링하는 앱 덕분에 우리는 지금 개인 계량화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금 하고 있거나 했거나 혹은 해야 하는 모든 것의 양을 우리는 즉각적으로 알 수 있다. 훌륭한 정보이긴 하지만 너무 많은 정보는 운동, 수면, 다이어트, 저축 등과 같은 건강한 활동에서 얻는 즐거움을 오히려 축소할 수 있다. 자료가 축적되고 이 데이터를 측정하고 추적하고 또 이 데이터를 놓고 생각하기 위한 노력을 사람들이 기울임에 따라서 이런 활동이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차원에서 일이라는 차원으로 넘어갈 수 있다. 그 결과 이런 건강한 활동에 참여하겠다는 동기가 떨어지고 만다. 그러므로 설령 온갖 풍성한 데이터가 자신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을 온전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해도 너무 많은 데이터는 뭔가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바람 자체를 오히려 무력하게 만들어버린다. 모든 것이 다 그렇듯이 즉 와인과 아이스크림에서부터 기술과 낮잠에 이르기까지 중용이 관건이다. 그렇다? 심지어 와인과 아이스크림조차도 적당히 마시고 또 적당히 먹어야 한다. 이어서 다른 사람에게 멋있게 보이길 원하는지 아니면 자기 기분이 좋아지길 원하는지 선택하라고 묻는다. 우리는 지금 인류 역사상 매우 흥미로운 변곡점에 서 있다. 기술이 우리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고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는 지점 말이다. 현재 대부분의 금융 관련 기술은 우리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 그 기술 대부분은 사람들이 돈을 되도록 많이 그리고 빨리 쓰게 할 목적으로 설계됐기 때문이다. 기술은 또한 사람들이 지출에 대해 덜 생각하고 유혹에 보다 쉽게 그리고 자주 넘어가게 할 목적으로 설계돼 있기도 하다. 만일 사람들이 순전히 본능과 언제든 이용할 수 있는 기술에만 의존한다면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단기적인 의사결정을 부추기는 압도적으로 많은 온갖 메커니즘에 할 일 없이 휘둘리고 말 것이다. 돈을 모으기 위한 다양한 방법, 잘못된 행동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아는 것과 실제로 행동을 바꾸는 것은 전혀 별개임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돈과 관련된 행동은 특히 더 그렇다. 자신의 습관적 경향과 맞서 싸워야 할 뿐만 아니라 나쁜 의사결정을 내리도록 유혹하려고 활발하게 노력하는 환경과도 맞서 싸워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외부의 힘이 돈과 시간과 주의력 등 우리에게 뭔가를 끊임없이 요구하는 세상에 살고 있으며 그 바람에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현명하게 행동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보자. 담보대출이 오로지 이율로만 설명된다면 사람들은 어떤 대출 상품이 자신에게 유리한지 쉽게 알아볼 수 있다. 즉 4.5%의 이율보다는 4%의 이율이 대출자에게는 유리하다. 설사 그렇다 해도 사람들은 보다 이율이 싼 대출 상품을 알아보는데 그다지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는다. 이율이 예컨대 3.5%에서 3.25%로 아주 조금 내려간다고 해도 장기적으로 보면 엄청나게 많은 돈을 아낄 수 있음을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 그런데 담보대출 상품을 파는 쪽에서는 옵션에 포인트 제도를 추가한다. 예를 들어 이율을 0.25%나 추기 위해서 $10,000를 선물로 갚을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대출자는 과연 이 옵션이 자신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 따져봐야 하는데 그러려면 머리에 쥐가 날 정도가 된다. 계산이 갑자기 백분율이라는 1차원에서 백분율과 선불 상환이라는 2차원으로 넘어가고 아주 조금 복잡해졌을 뿐인 이 환경에서 사람들은 보다 많은 실수를 저지른다. 이 상황에서 당신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아, 됐습니다. 복잡한 문제를 풀어서 정답을 내기란 어렵잖아요. 맞는 말이다. 그러나 담보대출 상품 판매자들은 사람들이 다쳐온 상황에서 선택해야 할 때 계산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러니 이들은 빠르게 이를 외쳐댄다. 그래서 대출 상품에 점점 더 많은 옵션을 붙인다. 여러 가지 다양한 정보를 제시해서 소비자가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명분은 그럴듯하다. 그러나 보다 많은 정보와 보다 많은 옵션이 존재한다는 것은 결국 사람들이 보다 많은 실수를 저지를 수 있다는 것과 같은 뜻이다. 이런 제도는 우리를 돕기 위해서라기보다 돈 관련 실수를 조장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돈 문제와 관련된 의사결정을 개선하기 위한 투쟁은 단지 개인적인 심리적 결점을 바로잡기 위한 투쟁이 아니라 우리 결점을 이용하고 자각하려고 설계된 제도에 맞서는 투쟁이기도 하다. 우리는 한층 더 열심히 싸워야 한다. 개인적으로는 돈을 지출하는 방식에 대해 보다 현명하게 생각하는데 자신의 사고과정을 적응시켜야 한다. 또한 사회적으로는 주변 사람들이 돈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보다 잘하기를 바란다는 전제 아래 우리의 선택이 다른 사람이 우리를 착취해서 이득을 보도록 돕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과 사회에 유익하도록 우리가 돈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과 양립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계해야 한다. 자신의 결정과 한계를 보다 많이 이해할수록 미래의 일을 보다 더 잘 처리하게 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다. 그 누구도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다. 투자 금액이나 건강이나 직장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차원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나 전 세계의 지도자들이나 와인을 마시는 로봇에 대해서도 그렇다. 우리가 아는 것은 미래에는 지출과 관련된 의사결정이 한층 더 어려운 시련에 맞닥뜨릴 것이라는 사실이다. 비트코인에서부터 애플페이,
홍채 인식, 아마존이 수행하고 있는 소비자 개개인의 취향 및 선호에 관한 정보 축적, 그리고 드론 배송에 이르기까지 점점 더 많은 현대적 기계나 옵션 때문에 제도가 사람들이 보다 더 많은 돈을 보다 쉽게 그리고 보다 자주 쓰게 할 목적으로 설계되고 있다. 우리는 지금 살을 깊고 졸이 있으며 이성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한층 더 어려워진 환경에 살고 있다. 그리고 방금 말한 이 현대적인 도구들 때문에 장기적으로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선택을 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정보의 유혹, 이제 상업적 욕심이 우리의 시간과 돈과 주의력을 쫓고 있음을 알기 때문에 이에 대해 뭔가 대처할 수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어쨌거나 우리는 스스로가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그래서 좋은 선택을 돕는 올바른 정보만 획득하면 되는 것 아닐까? 그러면 곧바로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지 않을까? 낙관하게 된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다. 과식이 문제다? 그러면 칼로리 관련 정보만 제공받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돈을 충분히 저축하지 않는 게 문제다? 은퇴 계산기, 은퇴 설계를 진단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자기 저축액이 늘어나는 것을 지켜보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운전 도중에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는 문제,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행동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려주기만 하면 된다. 아이가 학교를 도중에 그만두는 문제 혹은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기 전에 손을 씻지 않는 문제, 아이들에게 왜 학교 생활이 중요한지 설명만 잘해주면 되고 의사들에게는 손을 씻어야만 하는 이유를 말해주면 된다. 슬프게도 인생이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현대인의 문제 대부분은 정보 부족 때문에 생긴 게 아니다. 이런 사실을 놓고 보면 각각의 문제와 관련된 정보를 추가로 제공함으로써 잘못된 행동을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이 번번이 실패로 끝나고 마는 이유를 알 수 있다. 우리는 지금 인류 역사상 매우 흥미로운 변곡점에 서 있다. 기술이 우리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고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는 지점 말이다. 현재 대부분의 금융 관련 기술은 우리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 그 기술 대부분은 사람들이 돈을 되도록 많이 그리고 빨리 쓰게 할 목적으로 설계됐기 때문이다. 기술은 또한 사람들이 지출에 대해 덜 생각하고 유혹에 보다 쉽게 그리고 자주 넘어가게 할 목적으로 설계돼 있기도 하다. 만일 사람들이 순전히 본능과 언제든 이용할 수 있는 기술에만 의존한다면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단기적인 의사결정을 부추기는 압도적으로 많은 온갖 메커니즘에 할 일 없이 휘둘리고 말 것이다. 예를 들어보자. 전자지갑은 현대 소비혁명의 정점으로 갈채를 받으며 권장되고 있다. 현금이 없어도 되므로 사람들은 융통성 있게 시간을 절약할 수 있으며 과거의 지출을 분석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공받는 한편 돈 관리에 신경을 덜 써도 된다. 마치 기술 축복의 유토피아 시대가 온 것 같다. 번잡하게 가계부를 쓰지 않아도 되고 서명 절차는 한층 빠르게 진행되며 접속과 즐거움은 보다 쉽고 빠르고 매끄럽게 이어질 것이다. 지불 과정의 번거로움은 사라지고 우리는 금융 축복의 포스트머니, 포스트모던의 패러디적인 표현 시대로 진입할 것이다. 이 현대적인 금융 도구가 사람들의 지출 행동을 한층 더 악화시킬 것이며 사람들은 너무 많은 것을 너무도 쉽게 너무도 아무 생각 없이 너무도 빠르게 그리고 너무도 자주 쓰게 될 것이다. 이런 미래는 파산 전문 변호사나 수구먼에게는 밝은 장밋빛으로 보이겠지만 보통 사람들에게 그 밝은 빛은 지갑을 태우는 불꽃에서 나는 빛일 것이다. 그런데 꼭 이렇게만 되라는 법은 없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지출을 보다 쉽게 할 목적으로 설계된 기술이 반드시 지출을 보다 건전하게 만들어주지는 않음을 깨닫고 있다. 자기 행동을 교정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놓인 금융 환경, 우리가 사용하는 금융도구 그리고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조건들을 바꿔나가는 문제에 대해서도 생각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우리를 유혹하지 않고 반대로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시스템이나 환경이나 기술을 설계함으로써 지식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다.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바로 그 행동이나 기술을 채택해서 이것들이 거꾸로 우리에게 유리하게 기능하도록 만들 수 있다. 모든 것을 뒤집어 놓을 수 있다. 우리의 기발하고 특이한 결정을 오히려 유리한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과연 금융 환경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애플페이나 안드로이드 페이와 정반대인 시스템 즉 무분별한 지출을 부추기는 게 아니라 지출에 대한 보다 분명한 생각에 도움이 되는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지출이 발생한 이후에 그 내용을 기록하는 회계 시스템이 아니라 돈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하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회계 시스템을 만들면 되지 않을까? 하지만 이런 것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제한된 시간과 주의력과 인지 능력만을 가진 우리에게 어떤 지불 도구가 좋을지를 다시 생각해 봄으로써 만들어낼 수 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잘할 수 없는 것을 올바로 이해하는 데서부터 시작함으로써 진정으로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지출 저축 도구를 설계할 수 있다. 우리 투자자는 이 책과 이 책이 드러내는 인간의 결점, 그리고 이 결점을 오히려 유익한 쪽으로 전환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모든 사람 이보다 건설적인 다음 단계로 발을 내디뎌서 그런 도구들을 개발하도록 자극하고 고무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기대한다. 심리적 회계의 좋은 점과 나쁜 점을 모두 관리하기 위해서 각각의 범주를 생성하고 각 범주별 지출 한계를 설정한 다음 어떤 범주에서 지출 수준이 한계점에 도달하면 경고 신호를 보내는 앱을 사용할 수 있다면 어떨까? 손실회피 심리와 맞서 싸우는데 도움을 주는 앱도 가능하다. 어떤 선택을 할 때 그 선택의 기대 가치를 그 선택이 현재 이득 차원의 프레임인지 아니면 손실 차원의 프레임인지 상관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계산해주는 앱을 만들면 된다. 혹시 현재 살고 있고 무척 애착을 갖고 있는 집을 팔고 싶은가? 그렇다면 이 앱이 잠재적인 매수자에게 제시할 적정 가격을 설정하도록 도울 수 있다. 이럴 때 당신은 그 집에 대한 주관적인 집착을 극복할 수 있다. 이는 그저 시작이 지나지 않는다.
우리가 날마다 들고 다니는 휴대전화가 단지 정신을 산만하게 하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게 하는 게 아니라 보다 나은 의사결정을 위한 도구를 실시간으로 제공해 줄 수 있다. 는 발상한 전망이 밝다. 방금 언급한 몇 가지 가상의 앱보다 훨씬 더 멋진 앱을 당신이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일을 도와줄 전문가들이 실리콘밸리에 있는 모든 커피숍에서 실업 상태로 시간을 죽이고 있다.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오늘날의 전자지갑은 지불의 고통을 덜 의식하게 함으로써 지출 늘리겠다는 목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출에 대한 각성 수준을 높이는 전략을 택할 필요가 있다. 높아진 각성이 지불의 고통을 강화하고 이 고통이 지출을 줄이고 저축을 늘려줄 테니 말이다. 사람들은 저축 생각을 매우 자주 하지는 않는다. 저축 생각을 한다 해도 그 생각에 따라 결국 저축을 하는 경우는 드물다. 댄과 그의 동료들은 전자지갑의 설계 양상이 사람의 행동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를 측정하기 위해 케냐의 한 모바일 머니 시스템의 고객 2,400명을 대상으로 대규모 실험을 진행했다. 이 실험에서 어떤 피실험자 집단은 한 주에 2차례씩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한 번은 한 주가 시작될 때 저축을 많이 하라고 상기시키는 내용이었고 또 한 번은 그 주가 끝날 때 피실험자가 저축한 사항을 요약한 내용이었다. 그런데 다른 피실험자 집단은 성격이 약간 다른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저축을 하라는 내용은 같았지만 문자를 보내는 주체가 피실험자의 자녀로 설정돼 있었다. 즉 아이들이 우리의 미래를 위해 저축을 해달라고 부탁하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였다. 또한 4개의 또 다른 피실험자 집단은 저축을 장려하는 뇌물을 받았다. 이 뇌물의 공식적 이름은 금전적인 인센티브이다. 이들 가운데 첫 번째 집단은 자기가 저축한 처음 100실링에 대해서 10%의 보너스를 받았고 두 번째 집단은 마찬가지 경우에 20%의 보너스를 세 번째와 네 번째 집단은 각각 동일하게 10%와 20%의 보너스를 받았지만 여기에 더해서 손실내피 효과까지 함께 느끼도록 했다. 연구자들은 이 피실험자의 계좌에 주초에 무조건 10실링이나 20실링의 보너스 금액을 입금했다. 그러나 한 주 동안 피실험자가 100실링이 저축을 하지 않으면 계좌에서 각각 10실링과 20실링이 빠져나가도록 규칙을 정했다. 보너스 금액만 놓고 보자면 주말에 정산해서 선별적으로 보너스를 주는 앞에 두 집단과 다르지 않다. 그러나 손실회피 효과를 적용해서 피실험자가 저축을 하지 않으면 받게 되는 심리적 고통을 강화하여 그들이 저축을 많이 하도록 동기부여를 하겠다는 것이 세 번째와 네 번째 집단을 설정한 연구자들의 의도였다. 마지막으로 설정한 집단이 있었는데 이 집단에 속한 피실험자? 역시 동일한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그런데 이들은 문자 메시지 외에도 황금색 동전을 한 주에 하나씩 받았다. 각각 1부터 24까지의 숫자가 쓰인 동전이었는데 이 숫자는 실험이 진행되는 기간인 24주를 각각 가리킨다. 연구자들은 이 집단의 피실험자들에게 그 동전을 눈에 잘 띄는 곳에 두고 자기들이 저축한 횟수를 그 동전에 칼로 새기라고 했다. 마침내 6달이 지났다. 피실험자들로 하여금 저축을 가장 많이 하게 한 것으로 드러난 매개물은 바로 동전이었다. 다른 것도 저축액이 조금씩 늘어나게 만들었지만 동전을 받은 사람은 문자 메시지만 받은 사람들에 비해서 거의 2배 가까운 돈을 저축했다. 아마도 당신은 손실회피 효과를 경험한 집단 그 중에서도 20실링의 손실회피 효과를 경험한 집단이 가장 저축을 많이 했으리라고 추측했을 것이다. 아닌 게 아니라 저축 장려에 손실회피 효과를 적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 일이라고 가장 많은 집단이 예측한다 하지만 틀렸다. 그런데 어떻게 동전 하나가 그렇게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내는 행동을 유도했을까? 피실험자들이 저축을 상기시키고 독려하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는 사실을 명심해라. 사람들이 저축을 한 요일을 놓고 보면 문자 메시지를 받은 날에는 동전이 효력을 발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동전은 문자 발송일이 아닌 다른 요일에 가장 큰 효과를 발휘했다. 동전은 사람들이 하루를 시작하려 할 때 이들의 생각을 바꿈으로써 저축 행위를 꾸준히 이어갈 수 있도록 만들었다. 그들은 시시때때로 그 동전을 받고 때로는 동전을 만졌고 또 동전을 화제로 이야기했다. 즉, 늘 이 동전의 존재를 의식했던 것이다. 동전은 현실 속에 물리적으로 존재함으로써 저축해야 한다는 생각을 저축이라는 행위와 함께 사람들의 일상 속으로 끌어들였다. 늘 그런 것은 아니고 가끔이긴 했지만 어떤 행동을 유도해서 차이를 빚어내기에는 충분한 정도였다. 이는 돈에 대한 생각이나 우리의 결점을 오히려 유익한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멋진 사례이다. 사람들은 자기 돈을 최대로 불리는 것에 가장 강하게 반응해야 마땅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오히려 기억과 주의력과 생각의 프레임을 잡아주는 어떤 것, 즉 앞서 소개한 실험에 등장하는 동전 같은 것에 더 많이 영향을 받는다. 이런 현상을 두고 돈 문제와 관련된 인격장애라고 탄식할 게 아니라 동전에 해당되는 것을 삶의 여러 영역에 제공해서 저축을 보다 많이 하도록 촉진하는 시스템을 설계하면 된다. 저축액을 남에게 보여주기 저축과 관련된 물리적인 것이 존재할 때 꾸준히 저축한다는 이 기본적인 발상을 개인적 차원이 아니라 사회 전체 차원으로 확대할 수도 있다. 사회의 가치관을 조정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소비보다는 저축을 하도록 부드럽게 압력을 가하는 방식을 동원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사람들은 흔히 동료나 이웃의 행동을 보고, 즉 그들의 집과 자동차, 휴가여행을 보고서 자신의 적정 지출 수준을 정한다. 집이나 자동차나 휴가 등은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저축은 눈으로 볼 수 없다. 철없는 10대 해커를 고용하지 않는 한 다른 사람이 연금 저축을 한 달에 얼마씩 하는지 알 수가 없다. 기껏해야 얼마나 비싼 옷을 새로 사는지, 주방 리모델링을 얼마나 비싼 돈을 들여서 하는지, 그리고 어떤 차를 새로 장만하는지 정도만 알 수 있을 뿐이다. 인식이라는 요소 때문에 우리는 소비에 관한 한
다른 사람과 보조를 맞춰야 한다는 사회적 압력을 경험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저축에 대해서는 그런 압력을 느끼지 않는다. 미국 바깥의 다른 문화권을 살펴보자. 아프리카의 몇몇 곳에서는 보다 많은 염소를 사는 것으로서 저축을 한다. 여유 있는 사람은 염소를 사서 자기 재산을 불리고 다른 사람들은 그가 염소를 몇 마리 가지고 있는지 다 안다. 벽돌을 사는 것으로 저축하는 곳도 있다. 여기서는 사람들이 벽돌을 모아뒀다가 충분히 많이 모이면 그걸로 또 다른 집을 짓는다. 이럴 때도 역시 다른 사람들은 이웃 사람이 벽돌을 얼마나 많이 모았는지 다 안다. 현대 디지털 문화에서는 저축과 관련해 이와 유사한 것이 없다. 돈을 학자금 저축계좌나 퇴직연금 계좌에 넣을 때 사람들은 이것을 동네방네 떠들며 소문내지 않는다. 어떤 사람이 자기 아이에게 선물 하나를 사주면 사람들은 그걸 알고 흐뭇한 표정을 지을 수 있다. 그러나 학자금 저축계좌에 돈을 넣을 때는 그렇지 않다. 그렇다면 이런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하면 보이게 만들 수 있을까? 자기가 한 행동을 칭찬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가족이나 친구들 사이에서 저축을 화제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말이다. 또한 미래의 돈을 위해서 현재의 돈을 희생하는 행위는 남들 모르게 은밀하게 이뤄지는데 이런 행위가 공개적으로 지지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말이다. 투표장에서 시민의 의무를 다하면 나는 투표했다라는 문구가 적힌 스티커를 받는다. 최근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 같은 나라에서 민주주의가 시행될 때 시민들은 인주가 묻은 손가락을 투표 참여의 표시로 자랑스럽게 높이 치켜들었다. 저축의 의무를 다할 때도 이와 비슷하게 취할 수 있는 행동은 없을까? 어떤 유형의 계좌를 자신이나 자기 아이들을 위해 만들었음을 보여주는 행동 말이다. 소득의 15% 이상을 저축한 사람에게 그 내용을 입증하는 스티커를 주면 어떨까? 작은 트로피는 어떨까? 커다란 인물상은? 재킷에 내가 얼마나 멋진 사람인지 보고 있나? 자신이 행한 현명한 의사결정과 이타적인 선택을 과시할 때 생겨나는 이득은 단지 돈과 관련된 세계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좋은 행동에 찬사를 보내는 것은 우린 삶의 다른 부분에서도 얼마든지 유용할 수 있다. 지구온난화 현상을 놓고 보자. 사람들은 이따금씩 문제를 다루는 뉴스를 보고는 한숨을 쉬고 고함을 지르긴 해도 지구의 미래라는 이득을 위해 정기적으로 개인적 희생을 감수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런데 만일 이런 의사결정의 가치를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대체 보상을 동원한다면 어떻게 될까? 과연 잘못된 이유를 들어 올바른 일을 하도록 사람들을 유도할 수 있을까? 그럴 수 있다.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또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다. 전기자동차인 도요타 프리우스와 테슬라를 생각해보라. 이 자동차들은 운전자가 얼마나 관대하고 멋지고 이해심 많고 평균 이상으로 훌륭한 사람인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게 한다. 이 자동차의 운전자들은 스스로를 바라보고 미소를 지으면서 나는 정말 멋진 인간이야 라고 생각한다. 이들은 또한 자기들이 그 자동차를 사겠다는 결정을 내렸다는 사실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으며 다른 사람들도 자기와 자기 자동차를 바라보고는 환경을 생각하는 자동차를 몰고 다니다니 저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일 게 분명해 라고 말할 것이라고 믿는다. 지구온난화 대책의 직접적 보상은 모든 사람에게 충분치 않을 수 있다. 하지만 만일 그것이 자아와 결합한다면 아마 보다 많은 사람들이 지구온난화의 상승 추세를 하루나 이틀 정도 늦추는 데 관심을 갖게 될 것이다. 집집마다 저축액을 표시하는 커다란 온도계를 닮은 저축액 표시기를 달면 무척이나 조잡해 보이긴 하겠지만 실제로 그렇게 한다면 모든 사람이 더 많이 저축하게 될 것임은 분명하다. 이런 문화가 일반적으로 수용되기 전에는 자동차 할부금을 다 내거나 담보대출금을 모두 상환했을 때 조촐하게 남아 이를 축하하는 행사를 여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그것은 스위트 16 일파티, 만 16세가 된 아이에게 해주는 생일 파티로 성인이 되어가는 중요한 생일로 여기고 아이에게 성인에 걸맞은 선물을 하기도 한다. 아니라 16살 내 아이를 대학교에 보낼 여유가 생겼어요. 파티가 될 것이다. 이런 발상이 실용적이지 않을 수는 있지만 보이지 않는 저축을 보이게 만든다는 원칙은 반드시 세워야 할 중요한 원칙이다. 그러기 위해 저축을 하려면 어떤 방법이 바람직할까 하는 주제의 대화를 권장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할 수 있다. 보다 크고 좋은 자동차뿐만 아니라 보다 많은 저축액을 두고 사람들이 경쟁할 수 있도록 말이다. 나는 아이들에게 미래가 있음을 믿는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학자금 정기적금에 가입할 때 이 아이들 평생 동안 보다 나은 성과를 거두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연구 조사 결과 확인됐다. 어떤 주에서는 이런 학술적 발견을 이와 똑같이 중요한 다른 발견, 즉 가난한 사람에게 약간의 자산을 주면 이들이 이 돈을 저축해서 경제적으로 보다 나은 미래를 일궈 나간다는 사실과 하나로 묶는다. 소유효과, 손실회피 심리적 회계 그리고 앵커링 등은 모두 이런 긍정적 결과에 기여하는 기제들이다. 어린이 개발계좌는 장기적인 차원의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저축계좌 혹은 투자계좌이다. 이런 프로그램은 새로 부모가 된 사람들에게 학자금 저축계좌, 초기 예치금 $500나 $1000, 저축액에 동반되는 지원금, 계정보고서, 대학교에 관한 정기적인 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대학교 학자금 저축을 상기시킨다. 이런 프로그램이 왜 효과적일까? 앞서 소개한 실험에서 황금색 동전이 효과를 거두는 것과 같은 이유 때문이다. 어린이 개발계좌는 사람들의 심리에 작용한다. 이 계좌는 부모와 아이에게 대학교에 얼마든지 진학할 수 있고 또한 그것이 매우 기대되는 인생의 한 부분이며 이를 준비하기 위한 저축이 중요함을 상기시킨다. 계정 보고서는 자신이 저축한 자산의 성장 상태를 알려준다. 게다가 자신이 대학에 진학할 능력과 도구를 가지고 있음을 아는 아이들은 대학 진학에 대해 보다 희망적인 생각을 갖게 되고 이 목표에 보다 집중하면서 미래지향적으로 성장한다.
마지막으로 이 아이들 및 부모는 대학 진학과 관련된 기대치와 목표를 보다 잘 개발한다. 어린이 개발 계좌는 저축의 가치와 저축을 지향하는 마음 상태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게 유도하려는 의도로 설계된 금융환경의 한 가지 사례로 자기 목표의 장기적인 가치를 강조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저축에 대한 생각을 상기시키며 소유의식을 제공하면서 현재의 돈을 포기하는 것에 동반되는 걱정을 이겨내도록 돕는다.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사람들에게 유리하게 작동하도록 돈의 심리학을 슬쩍 비트는 것이다. 돈을 숨겨야 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봉급이든 수익이든 고정된 금액의 수입으로 집세, 교통비, 보험료 등의 고정된 금액을 지출하며 살아간다. 나머지는 이른바 재량소득, 가처분 소득에서 기본적인 생활비를 뺀 잔액이다. 우리는 이 재량소득 중 일부를 편안한 마음으로 지출해야 하지만 그와 동시에 이 돈의 일부에 손대는 거 피해야 하며 이 돈을 저축할 돈, 하지만 현재로서는 유예한 돈 혹은 비상금 등으로 재분류해야 한다. 재량소득 중에서 일부를 어떤 범주에 넣을지 쉽게 써도 될 혹은 절대로 쓰지 말아야 할 돈 결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도 우리에게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다. 현재 자신의 재량소득을 측정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당좌예금 계좌에 넣어둔 돈이 얼마나 되는지 보는 것이다. 그 돈이 적으면 즉 당좌예금 계좌에 상대적으로 적은 돈이 있다고 본인이 느낀다면 지출 행동이 위축된다. 반대로 돈을 많이 넣어두고 있으면 상대적으로 더 많은 돈을 별 저항감 없이 쓰게 된다. 이 잔액 규칙을 유리하게 활용하는 방법, 즉 이를 이용해서 저축을 하도록 스스로를 유도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예를 들어 당좌금 계좌에 들어있는 돈 가운데 약간의 금액을 빼서 저축계좌로 넣을 수도 있다. 이렇게 하면 잔액이 인위적으로 낮아지므로 실제보다 더 가난하다고 느끼게 된다. 또 사장 혹은 자신에게 봉급을 주는 사람에게 봉급 가운데 일부분을 별도의 저축계정으로 직접 입금해달라고 부탁해서 이 돈에 대해서는 아예 처음부터 잊어버리고 생활할 수도 있다. 이런 방법을 쓰는 동시에 얼마의 돈을 써야 할지 혹은 써도 되는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으로 여전히 당좌예금 계좌의 잔액을 이용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것만으로 한두 차례의 외식이나 특별한 지출을 줄여서 전체 지출을 줄일 수 있다. 기본적으로 자신이 가진 돈을 보이지 않는 곳에 숨김으로써 지출을 줄일 수 있다. 물론 가만히 생각하면 자신이 돈을 숨기고 있다. 사실과 그 돈을 어디에 숨겼는지 알겠지만 인간의 게으른 인지습관과 얼마나 많은 돈을 다른 계정에다 두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고 그럼으로써 저축액을 늘릴 수 있다. 아닌 게 아니라 자동이체를 설정해서 돈이 자동적으로 다른 계정으로 빠져나가도록 해두면 사람들은 그 돈에 대해서 덜 생각하게 된다. 이처럼 스스로를 속이는 전략은 쉽고도 우세하다. 물론 영원히 속일 수는 없겠지만 어쨌거나 비이성적인 구매 중 상당 부분을 막을 수 있다. 당신에게 더 많은 권한을 절약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속임수는 이것 말고도 많다. 예를 들어보자. 영국에서 어떤 사람들은 집에 난방기를 설치할 때 난방기를 가동할 때마다 미터기에 동전을 투입해야 하는 옵션을 선택한다. 난방비를 줄이기 위해서 지불의 고통을 자청하는 것이다. 검침원이 한 달에 한 번 계량기를 검침하고 얼마 뒤에 청구서를 발송하면 그 후 가스 사용료를 내는 방식이 아니라 난방을 켤 때마다 즉각적이고 직접적으로 심리적인 지불의 고통을 그것도 자주 느끼는 방식이다. 그러다 보면 이들은 그러느니 차라리 옷을 한 겹 더 껴입기로 마음을 정하고 난방비는 그만큼 절약된다. 지출을 최대한 줄이는 사람들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충분히 많은 돈이 있으면서도 그런 사실을 잊고 사는 사람들 이야기 역시 중요하다.